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래도 이런 억울한 사례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제 나라에서는 국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네. 취지 그대로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또 이게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알아보겠습니다. 예? 뚜뚜뚜루 또로팔 또또또로 또로팔 또또또로 눈치 보지 말라고. 또팔 진짜 그러네요. 형 보면서 계속 눈치 보네요. 아니, 날 보면서 이 새끼는. 나도 뭐라 하니까 아, 순간 소멸하고 싶었다. 오늘의 무슨 독발성은 노래인데? 뭔가요? 이거 사랑과 전쟁 5주 뒤에 뵙겠습니다. 사주 새끼 사주. 사주인가요? 한번 해주세요.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게 표정으로 해야 돼. 이거. 표정을 봐야 돼. 부럽다. 네. 찾다 제가 사랑과 전쟁을 찾았네요. 제가 알아온 것은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알아왔는데요.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는 성폭력 특례법에 의거하여서 이 피고인이 되었을 때 헌법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사정이 되지 않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선임해주는 것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국가가 굳이 변호인을 선임해주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헌법 제1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변호인을 선임을 해주는 것이죠. 되게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 피의자들을 보면 잘 못 살거나 아니면 피해자일 경우에도 가해자일 경우에도 궁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어도 돈은 없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차피 이제 이런 헌법이라는 것에다가 변호인을 선임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대신해서 변호인을 구해주는 것이고요. 우선 알아야 될 게 국선 전담 변호사와는 좀 구별을 틀려? 해서 알아야 됩니다. 국선 변호인과 국선 전담 변호사는 좀 다른데요. 국선 변호사는 로테이션 되는 거고 국선 전임은 무조건 국선인 거야? 네, 맞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의 지위이고요. 변호사는 이제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과 국선 전담 변호사는 그 직위에부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국가는 변호사 중에서 변호인을 선임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러한 국선 변호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국선 전담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국선 변호인은 특정 사건 또는 특정 피고인을 떠나서 변호인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 데에 반해서 국선 전담 변호사는 특정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어떤 직무를 행하는지를 가리키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국선 변호사라는 개념 안에 국선 전담 변호사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요. 국선 전담 변호사는 월 한 2에서 30건 내외의 사건을 담당하고요. 국선 변호 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 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국선 변호사 말고 네. 진짜 로펌 막 이런 변호사 사면은 네. 얼마야? 평균? 평균이요? 그거는 그거에 따라 달라요. 그것도 다 쇼부예요, 쇼부. 평균. 평균이요? 평균이라는 게 어떤- 있을 수 없지. 네, 어떤 형사 사건이냐에 따라서 그냥 뭐 다르다. 강도 뭐 이렇게. 제가 알아본 맞아. 거로는 박준영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였잖아요.
근데 그때 짜잘한 수임료 받은 게 한 건당 30-30만 원? 진짜? 어. 그거는 네 맞아요. 형사 사건 같은 어, 경우에 국선 변호사가 달에 받는 돈은 건당. 30에서 35만 원. 건당. 국선이 그 정도야? 네, 2012년도 평균. 그 12년이니까 5년 전이죠. 지금은 뭐 지금 조금 더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뭐 조금 올라서 한 올라가지 40만 원 않았을까? 정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선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일반 형사 재판인 경우에만 선임할 수가 있어요. 형사 재판인 네. 경우만 민사는 안 되고. 네, 민사는 안 돼요. 그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그리고 70세 이상인 자일 때, 그리고 농악자일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일 때, 그리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근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내가 고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고 싶은데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박준영 변호사한테 사건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이렇다고 되는 게 아니지. 지정해주는 거야. 대로 해야지. 지정해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음. 그리고 피고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항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 이제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 내가 못 살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것도 있어야 돼? 네, 영세민 증명이 있어야 돼요. 아. 예를 들어 뭐 동사무소에 내가 뭐 생활보호 대상자다 뭐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소득 그거 해야 돼. 네, 네. 그리고 사건 기록에 의해 이제 그 사유가 명백히 소명됐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또 내용이 따라요. 그런 거 보면 아예 못 살면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데 애매한 경우가 진짜 있는 네. 것 같아. 그렇죠. 한 월급 200 받는데 이게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 기초생활 수급자 위에를 뭐라 그러지? 차상인가? 차상. 차상인. 그게 차상이. 더 차상이. 차상이야? 위. 차차상이 또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힘들대. 차상위 그렇죠. 계층이. 그러니까 애매하게 힘든 맞아, 사람들. 맞아. 지원 받을 수 벌긴- 있는 혜택이 별로 없는. 벌긴 버는데 뭘 할 수는 없는 금액 있잖아. 어쨌든, 그리고 뭐 나아가 뭐 법원은 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서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를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와 같은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 법원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 전 피해자의 신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원춘이나 그리고 강호순. 네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예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험악한 범죄라도 변호인이 꼭 있어야 되는 네,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가 국선 변호사 시절에 누구누구 변호했다 막 이런 건 네, 그런 네, 거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건 왜냐면- 소신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했던 거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네. 그래서 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던 국선 변호인 선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없을 때에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군사 재판의 경우에 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요.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62조 제1항 예, 그렇게 정리되어 있다고 하고요. 군사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부로 그리고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 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동일하게 재심에 관해서도 군 내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일 경우에만 지금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구나. 있고요. 지금 2018년부터인가 재무 관련 재판에서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들었긴 해요. 그럼 현재는 형사밖에 안 되는 거고 네네네. 2018년도부터는 재정 관련해서도 네네. 가능하다. 네. 지금은 형사 재판, 군법원 재판만 가능한 거. 그래서 아까 전에 한고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잘해주냐? 네 잘해주느냐, 음. 잘 못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겠지. 네,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한 건당 그러니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밖에 지 않는 비용으로 변호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신문에서 발췌했고요. 2개 다 이제 서울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국선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으로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수감됐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푼 사건입니다. 2015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 북부지법 형사 1부에서는 마사지사를 강제 추행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단 판매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월 4일날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 2015년 10월 4일이에요. 이 A씨는 당시 35세였고요. 그 A씨가 2014년 8월 20일 오전 2시쯤에 서울의 동대문구 한 아로마 마사지숍에서 마사지사 이제 당시 B씨 36살이었고요. 이 B씨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에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B씨가 오히려 마사지 도중에 갑자기 내 성기를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고 반박했지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강제 추행 및 폭행,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막상 재판이 진행되자 혐의를 순순하게 인정을 했대요. 순순히. 변호사가 시켰겠지. 네, 1심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인이 아, 또 그거야? 수사 기록을 반박할 증거가 없을 때는 실형을 피하려면 자백하는 게 오히려 낫다 라고 설득하자 겁을 먹고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당초 기대와는 달리 A씨는 징역 8개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게 됩니다. 이에 A씨의 친형이 너무 화가 나서 손님으로 위장하고 해당 업소를 방문했대요. 근데 업주인 C씨가 우리 여기 마사지숍에서는 유사 성행위를 제공한다고 설명하는 장면을 몰래 찍었어. 네, 녹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 녹화한 장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건전 마사지샵인데 A씨가 유사 성행위를 요구해 거부하자 폭행했다 라는 업주 C씨의 진술을 뒤집는 증거가 되었죠. 그렇지. 재판부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변호인으로부터 계속 부인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듣고 허위 자백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 라고 하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넉 달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된 A씨는 구속기간 동안 경제적 손해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는 야, 근데 건데요. 그렇게 폭행 좀 했다고 8년이야? 8개월. 아, 8개월? 네. 이것도 이 형이 만약에 이거 위장해서 가서 이거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아마 실형을 다 살고 나왔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거를 네. 낙인을 찍힌 낙인이 채로 찍힌 살아야 채로 살았겠죠. 되잖아. 네, 그렇죠. 두 번째 사례는 이번 사건은 제가 피해자인 권모 씨의 인터뷰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형사 재판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 연기 들어간 거야? 네. 알았어. 너무 두려워서 국선 변호인이 시키는 대로 거짓 자백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통과 분내에 떨었는지. 억울해. 2012년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줬다가 1심에서 성매매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진작가 권모 씨 여자분이에요. 이게 1월 달에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 26일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권 씨가 그동안 엄청 마음고생을 했다고 하고요. 1심에서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그 이제 국선 변호인의 권유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하고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국선 변호사 때문에 이제 유죄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도 억울해서 결국에는 2심에서 일반 변호사를 재선임했대요. 그리고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은 국선 변호인의 잘못된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심 변호인의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는 빨리 끝내려면 그거구만. 야 그냥 인정하고. 네. 끝내자. 이제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국선 변호인이 형사 사건을 맡으면 보통 이제 100건 중 97에서 98건, 그러니까 한 98%는 유죄 판결이 나는데요. 하. 네. 그게 왜냐면 대부분 이제 무성의와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냥 월급만 받아가겠다 그거네 따지면. 뭐 이제 쭉 이야기할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막상 변호사들의 이제 입장도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작가 권 씨의 사례처럼 그러니까 피고인의 법률적 무지를 이용해서 자백을 강요하는 이제 일이 많다고 하고요. 그 대부분 이제 혐의를 부인하면 사건이 복잡해진다라고 하면서 국선 변호인이 자백을 회유하면 주로 이제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그렇죠.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이제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걸 자백을 통해서 재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면 지나면 종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백을 회유한다고 해요. 하고 여러 건 하면 돈도 더 되니까 네. 빨리 하고 많이 하려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이제 국선 변호인의 평균 보수가 이제 35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건당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국선 변호인이 한 사건을 두고 1년 이상 다루게 되면 35만 원 받고 1년 동안 연봉이 35만 원. 네, 그 사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런 게 아니 열로 공부만 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던 받지 않던 손에 쥐는 돈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제 국선 변호인들이 돈이 되지 않는 국선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개인적인 의뢰건을 이제 처리하려고 집중한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담 변호사인 경우에는 국선 이런 사건들만 맡는데 국선 변호인은 일반 사건도 맡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국선 변호인 사건을 맡는 동안 개인이 처리하는 사건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선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프리로 하나 더 뛰는 거구나. 네네. 대법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국선 변호인의 변론으로 형사사건 1심 판결을 받은 32만 9,537명 중에 무죄는 7,451명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인신을 구속하는 중형인 자유형은 10만 7,005명이었다고 하고요. 집행유예는 12만 3,288명, 재산형은 8만 671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뭐 변호사만 탓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국선 변호인들의 할 말이 있다고 하고요. 서초동에서 이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국선 변호인은 그 양심 운운하기에 그러니까. 우리 측 여건이 너무 나쁘다라고 맞아 맞아. 말하면서 국선 사건은 무죄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들이 많아 증거를 판단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고인을 접견하러 구치소를 오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들을 다 이제 개인 비용으로 사비로. 해야 된다고 하고요. 개인적인 의뢰건이 밀리면 솔직히 그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그것도 그러네. 네, 그 현실이 사회적 시스템이 문제인 거네. 박준현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재심하고 이거를 돈을 안 받고 하잖아. 근데 돈을 받으면 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또 양심이래. 그래서 자기는 돈을 안 받고 그래서 그걸 하는 그때 거고. 재심하면서 스토리 펀딩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2011년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우수 국선 변호사로 선정된 박기대 변호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소송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렇지. 돈 때문에 국선 사건을 외면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책임한 변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선 변호인들 간의 의견 교환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국선 변호인들끼리 조를 짜 자기가 맡은 사건을 서로 상의하면 한 사건에 변호인이 두세 명 붙는 셈이 됩니다. 지금은 임의적으로 협력하는 시기지만 의무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연동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 이거 법적으로 대형 로펌 같은데 일부 한 달에 1000건을 한다 하면 나라에서 정해서 한 30%는 그 국선을 해라 이런 거 정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법원에서 정해주는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아마 정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마 그 재심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테니스에서 자기네 변호 그룹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아. 약간 그런 거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예 그렇게 비율을 늘려버리면 그러니까 1000건 중에 50%는 너네가 그거를 해라 이렇게 좀 네.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도 국선 변호인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부실 변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턱없이 적은 보수를 실질적인 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좀 동기부여를 하되 부실 변론이 드러나는 사람은 향후 활동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이제 뭐 약간 관리 체계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좋아졌대요. 왜냐면 로스쿨이 좀 생기고 나서 아 그렇네. 네, 변호사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꼭 법대 안 나와도 되니까. 국선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좀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월급쟁이 변호사들이라고 하죠. 라고 해서 오히려 이쪽에 인프라가 많이 생겨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하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직. 되게 필요한 정보네요. 살아가면서 알아둬야 될 그리고 웬만한 돈 쓰신 분들은 국선 그죠? 변호사보다는 싸제. 일반. 네. 싸제. 싸제가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제도들이 실은 서민을 좀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인데 참 현실로 들어서면 참 쉽지가 않다고 많이 느껴져요. 특히나 권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정의라는 게 더 멀리 있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우리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알면서도 모르겠는 정의. 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공격에도 춘천을 끝까지 지켜내며 오히려 역습을 노려볼 정도로 전선을 지켜냈던 육사단 청성부대. 당시 포병 장교였던 안병하라는 사람은 이 전투에서 화랑 무공 훈장을 받고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경찰이 되어 부산 중부경찰서의 서장으로 역임이 됩니다. 경찰서장 시절 그는 부패한 경찰들의 비리장부를 모조리 찾아내게 되고 부패한 경찰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에겐 일촉즉발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장부들을 모조리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가 택한 건 관용이었습니다. 당장의 처벌로 유능한 경찰들을 잃기보단 용서를 해주어 스스로 반성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런 훌륭한 리더십으로 그는 서울에서 서대문 경찰서장을 거쳐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공을 올리고 43세의 나이에 경무관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급이면 경무관은 상급이야. 되게 높은 거야, 상급. 경무관이 된 그는 1979년 운명의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그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압하라는 강경 진압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받은 안병하 경무관은 부하 경찰들의 총기를 모두 회수하고는 경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너희는 공격이 아닌 방어만 해라. 둘째, 학생들에게 돌멩이 하나라도 던지지 말아라. 셋째, 도망가는 학생을 뒤쫓지 말아라. 행여 쫓기다가 학생들이 다칠 수가 있다.
넷째, 학교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다섯 번째, 죄 없는 시민들이 절대 다치지 않게 해라. 마지막으로 부득이하게 체포를 하였다면 식사는 꼬박꼬박 챙겨주어라. 그리고는 한마디 말을 합니다. 시민의 재산,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어떻게 총을 들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도중 그는 명령 불복종의 이유로 직위 해제됨과 동시에 보안사로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한 후 8년 뒤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는 그 당시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참다운 경찰의 모습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고 안병화 경무관. 이러한 희생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이 시대는 진실과 정의를 말하면 피해를 입는 이런 현실이 분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합니다. 정의를 아끼면 불법이 자라난다는 세익스피어의 말이 이번 편을 계기로 그 뜻을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되었는데요. 블랙홀 제26화 재심. 아마 이번 에피소드를 들으실 때면 5.18 광주항쟁이 있던 날이 얼마 안 남았기에 숨겨진 영웅 안병화 경무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프롤로그가 멋있네요. 자, 이제 시작인가요? 한 네. 곳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크 샌델을 뛰어넘어야 돼. 자, 그럼 안병화 경무관은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잖아. 네.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잘 봐. 어떤 의사가 있어. 재벌기업 회장을 네가 집도를 하면은 병원장을 시켜주겠대. 네. 근데 그날은 자기가 꼭 수술을 해야만 하는 가난한 남자가 있었어. 미리 약속도 해놨어. 수술해주기로. 근데 겹친 거지. 난 드럼- 의사로서 성공하기 위해 몇십 년을 공부만 했는데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응. 상황인데 내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 내가 이거는 진짜 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수술인가요? 응. 나는 고민했는데 내가 택한 건 이거야. 난 성공을 택하지 않았을까? 뭐 솔직하게. 만화 몬스터가 생각나네요. 왜 거기 이렇게 나와? 이게 계기가 돼서 살인범이 나오거든요. 만화에서? 응. 음. 그러니까 그 몬스터란 만화에서는 이 집도이가 아이를 살렸어. 가난한 쪽을 선택했어. 아 진짜? 근데 이게 살인마가 돼. 커서? 아, 와 재밌겠다 그럼. 몬스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몬스터구나. 그러니까 그 괴물을 쫓는 거야, 이 살인범을. 의사가. 너네는 뭘 택했을 것 같아? 저도 대기업 회장을 택하지 않았을까. 저도요. 그래도 의사잖아요. 음. 의사면 그래도 앞으로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올해- 아이를 택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장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설정 자체가 성향을 결정해줬다. 그렇게 끝까지 노력했다면 여태까지도 그런 선택을 계속 해왔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난 병원장을 택했겠지. 그리고 강대리님처럼 이런 스캔하는 사람은 일단 기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꿈도 꾸기 전에 일단은 다 아니야 저 새끼 저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그래 우린 다 죽었다. 저는 제 본성이 그래요. 오. 병원장을 20년 뒤에 될 수 있어. 아 죽어도 못할 수도 아니, 있어. 나안 죽어도 돼도 못- 돼, 나는. 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을 수술하면 병원장이 돼. 그 뭐 의사가 뭐 달에 뭐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병원장이 되면 지금 버는 거에 뭐 2,000배? 하고 권력까지 얻을 수 있어. 돈이 뭐야? 그냥 안 나가도 돼. 이제 내 대대로 2,000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잘 200배 정도는 먹고 벌 수 있죠. 살겠지만 저는 그래도 근데 아이와의 소통이 있었다면 아이를 선택했겠죠. 아이를 선택하면 잠도 못 자고 너는 계속 그냥 응급실이야. 왜 갑자기 또 ER. 그렇게 돼? 아니, 그렇게 살았어요. 아 그래요? 아마 그렇게 됐겠죠. 어. 왜냐면 대기업 회장의 수술을 포기했다면 그만큼 또 됨. 그게 있었겠죠. 나중에 대기업 한다 그래 새끼야. 솔직히 대기업 했을 거야. 나도 그랬을 거야. 그 대기업에서의 복수가 있었겠죠. 아니 저는 근데 약간 이런 둘이- 걸 중요시하는 게 먼저 그걸 중요시해요. 아이와의 수술이 먼저 잡혀 있었다고 치면은 저는 아이를 그래서 내가 택했을 나도 것 고민 같아요. 많이 했다 그랬잖아. 네. 이걸 합리화시킨 게 뭔지 알아 결국에? 어떤 거요? 그래
입원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병원장을 선택했겠지만 맞아, 맞아. 내가 병원장이 병원장으로 돼서 돼서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돕겠다. 복지를 더 늘리겠다. 물론 그렇겠지. 순간의 선택은 그러니까. 질책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걸 권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잡으면 노력하겠다. 이런 일이 있도록 하지 않겠다. 뭐 그런 거예요. 물론 순간에는 뭐 욕을 먹겠지만 근데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심정으로 시작했다가 발을 못 빼는 거예요. 그렇지. 저도 뭐 같은 생각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그런 거 안 해야지 안 하는 사람이지. 아, 이번만큼은 이렇게 했다가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이게 안 그러면 된다. 봐봐. 그 대기업 총수를 못 살리면 그 대기업이 위험한 상태야. 그 대기업에는 우리가 옆에 같이 경제가. 살고 있는 가장들이 다니고 있고 그렇지.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어. 자꾸 나와 이렇게. 알았어. 나도 대기업 살려나. 아니야. 너는 그런 생각으로 쭉 갖고 있어야 돼. 너 같은 그래, 애들이 맞아. 필요해.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 이렇게 저기 후보금 만들고 자기는 위로 막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이런 거 우린 가상인데도 결론을 내기가 힘들잖아. 그렇지. 또 하지만- 막상 그때 되면 우리나라에도 국민 의사로 불리는 참된 의사분이 계셔. 맞아요. 2011년 1월 한국의 3호 주얼리호는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아덴만에 피랍이 됩니다.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대한민국 UDT 대원들의 아덴만 여명 작전이 펼쳐지고 결국은 선원 모두를 구출했어. 하지만 석혜균 선장은 6발의 총상과 구타를 당해서 그게- 생사가 위태로운 상태였어. 맞아요. 이때 응급 구조팀으로 갔던 한 의사가 당장 한국으로 옮겨서 치료해야 합니다. 맞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정부는 뜸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으로 가려면 응급 헬기가 필요해. 근데 이 응급 헬기 전세 비용이 4억 5천만 원이야. 돈 문제로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 의사가 한마디를 해. 버럭 소리를 질렀지. 그 돈 내가 낼 테니 당장 이송부터 합시다. 그렇게 석혜균 선장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의사는 이런 말을 했어. 아버지가 장애 2급 유공자입니다. 이 사회가 약자에게 얼마나 냉랭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갔습니다. 제가 죽는 날 관 속에 가지고 갈 것은 그동안 치료한 환자의 명부입니다. 바로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내가 이분 다큐를 봤거든? 진짜 넋 놓고 봤어. 멋있어서. 카리스마 장난 아니에요. 진짜 되게 매섭게 생겼거든? 근데 이분을 내가 조사를 하려고 봤다가 참 좀 씁쓸한 게 다큐가 거의 환자들 막 실려오는 거 보이잖아. 그 환자 대부분이 뭐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10m 위에서 떨어져서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거나 아니면은 배송 업무, 차량 업무 있지. 배송 업무 도중에 음주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예 온몸이 그냥 다 부서졌어. 그러니까 이분이 담당하는 게 중증 외상 환자. 이분 모티브로 한 게 그거야. 드라마 그 뉴하트? 아니 아니. SBS에서 그 얼마 전에 골든타임 있지, 골든타임. 근데 골든타임이 잘못된 말이래. 골든 아워래 원래는. 아니, 얼마 전에 SBS에서 그 누구죠? 그 목소리 좋은 배우 이성균. 이성균 말고 강대리. 뿌리 깊은 나무에 나왔던 조진웅. 아니요 남자 뿌리 깊은 나무에 세종대왕으로 나왔던 한석규. 네, 이분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김사부. 응, 김사부도 이분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네. 근데 딱 그런 분인 거야. 그렇게 막 거의 환자의 90%가 가난한 가장들.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평생 벌은 돈이 그 병원비도 내면 다행이지. 병원비도 못 낼 돈은 그렇게 버는 돈인데. 그 저희 청취자분들도 지금 이 순간 운전을 하시고 계신다면 항상 방어 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가 진짜 보고 느낀 거야. 아, 이거 보면서 한순간인 거야. 그 막 가족들이 막 울고 막 그러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잠깐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천안함 사건 때 네. 실종 장병 구하다가 돌아가신 분, 고 한주호 준위. 네. 이분도 이 여명 작전 때 UDT 교관으로 참가하셨었어. 자, 이렇게 약자의 편에 서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권력과 출세 때문에 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한고수님.
도를 지키라고. 안전운전하고. 정의의 반대말이 뭘까? 불의겠죠. 그렇지. 불의. 이런 불의의 편에 선 사람들.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말은 누가 있을까? 한고수. 아, 나 있어. 진짜 물어보기만. 정의랑은 안 어울려. 기회주의자 사이? 많죠. 제가 이렇게 부당한, 응? 대한민국 기득권에 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2는 다 기회주의자였죠. 오로지 자신의 출세 때문에 국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 바로 이완용과 아이들. 을사오적이라고 부르잖아. 네. 너네 이 오적 다 알아? 이완용밖에 모를걸? 네. 그 대부분 다 그렇군요. 이완용이 얼마나 유명하면 나머지 4명이 묻혔겠냐고. 응? 뭐 이근택, 권중현 뭐 나도 여기까지밖에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준비한 21세기 구구재단 뉴라이트. 아, 이게 또 그렇게 연결돼. 뉴라이트. 직역하면 새로운 오른쪽 아니야. 네. 신우익. 좋게 말하면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를 지향한다는데 자기들 말대로 이렇게 뭐 보수 이념을 가지고 자기네 의견을 말하는 거는 좋아. 누가 뭐라 그래.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행동이 하는 게 보면 그냥 친일파들의 모임이야. 그냥 대중들이 알고 있듯이 말하면 친일들의 후손 재단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뉴라이트 전국 연합이 있고 뉴라이트 재단이 있어.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헷갈릴 것도 없어. 다 똑같아. 비슷하죠. 뉴라이트 전국 연합은 그냥 시민단체라고 보면 돼. 네. 그거 뭐 대장이 보니까 뭐 목사인가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뉴라이트 재단은 거의 학자들로 구성돼 있어. 거의 서울대. 서울대 교수들 뭐 이렇게. 그럼 뉴라이트 재단이 했던 막말엔 뭐가 있나? 그 유명한 사람도 거기 그거잖아요. MBC. 뉴라이트 야, 무시 못해 여기. 네. MBC 이사진의 고영주. 음. 그 사람도 뉴라이트잖아요. 그 뉴라이트가 했던 막말을 알아보자고. 김구와 안중근은 오사마 빈라덴 같은 테러리스트이다. 100번 기념관을 철거하자. 일제의 도움으로 한국이 근대화되었으니 이를 축복하고 감사해야 하자. 독도는 일본 것이다. 유관수는 불순분자 여자 깡패이다. 이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말이야. 정신대 할머니들은 돈벌이를 위해 몸을 팔았던 자발적 창녀이다. 아니 개새끼들 아니냐 이거. 우리나라 사람 맞죠? 이 위안부 발언을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 네. 안병직이라는 사람이 있어. 안씨예요? 제자 이영웅 교수라고 있거든. 이 사람도 서울대야. 네. 이 사람도 어딘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똑같은 말을 했고. 잘 봐. 아까 안병직이라 그랬지. 네. 이 이사장. 네. 근데 아까 경무관은 누구야? 안병하. 네. 같은 안병인데 이렇게 틀리다. 한 명은 병신 같고 한 명은 완전히 영웅이었지. 완전 영웅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야. 이 뉴라이트가 정부랑 손을 잡고 뭐를 했어? 국정교과서를 그렸죠. 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를 출간을 하는데 그 내용은 다 아까 금방 그런 내용들이야. 뭐 독립운동가들이 테러리스트네, 자발적 창녀네, 근대화가 일본 때문에 됐네, 뭐 이런 개소리 졸라 써놓은 거야. 뭐 학술적으로 본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뭐 자기네 주장으로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필연적이었지. 그렇지. 근대화는 시대의 네, 그 시대의 흐름상 흐림상 그거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굳이 일본 때문이었. 뭐 물론 그렇게 아 얘네 무조건 다 일본이야.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제가 인정해줄게요. 근데 그 위안부나 그래.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힘쓰셨던 분을 테러리스트로 보거나 그거는 일본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궁금증이 생기잖아. 아니 지들이 뭔 백을 믿고 뭐 교과서를 만들고 지랄을 해. 근데 이때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때야.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연설도 했었어. 대한민국은 놀랐잖아 아, 지금. 나 허를 찔렀네 또. 왜 여기 와 있나 했네.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뉴라이트 여러분입니다.
진짜로 이랬어. 그리고 일제 무단 통치 시절 강점기 때지.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방응모. 네. 조선일보 유명하죠. 사장이야. 방응모 네. 씨. 이 유명하죠.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대일본 제국 신민으로서 천황폐하에게 충성 이란 소리를 했고,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 씨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이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때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할 때거든. 네. 그러니까 징병 권유한 거야. 우리나라 학도들이여 일본에 징병 일본군으로 나가 싸우자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렇게 위대하게 죽을 기회를 놓친다면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동아일보가 언론의 기능을 못했던 거죠. 탄압 받으니까. 이런 김성수 씨, 아까 김성수 씨가 동아일보 창업주잖아. 네. 김성수 씨의 동생인 김연수 씨가 있어. 이 사람이 삼양그룹의 창업주거든. 뭐 애국 기업이네 아니네 말이 많았는데 친일 인명사전에 일단 올라가 있어. 이 삼양그룹 창업주 김연수 씨. 근데 너네가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그 삼양그룹이랑 우리가 삼양라면 있지. 네. 이거랑은 틀린 거야. 아, 나 그래서 삼양라면 안 먹을 뻔했어. 아니야. 삼양라면은 살려야 되는 기업이야. 아, 삼양라면은 내가 잠깐 얘기하면은 삼양식품이지. 네. 이 삼양식품 사장이 이거 만들기 전에 제일생명 사장이었단 말이야. 네. 제일생명 사장이었던 전중윤 씨인데, 이 전중윤 씨가 남대문 시장을 가다가 꿀꿀이죽도 못 먹고 있는 이렇게 서민들을 본 거야. 이게 너무 불쌍한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그것 때문에 라면 만든 응. 거죠. 그래가지고 이 땅에 배고픈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는 일념 하나로 금융회사 사장 자리를 접고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라면 기계 2대를 사와. 이때 라면 그 뽑는 기술을 빼오기가 국가 기밀 빼오는 것보다 어려웠대. 라면 기술이. 그렇게 1965년 9월 15일 삼양식품을 창립하고 9월 15일이 삼양식품 그거야. 탄생. 서민들 먹을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지. 맞아, 그랬었어. 그리고 삼양식품은 근데 5년 동안 적자만 기록했어. 왜? 서민들 먹으라고 올려놓은 건데 라면값을 올릴 수 없잖아. 네. 그래서 라면값 계속 안 올렸어. 근데 후에 많은 라면 회사가 생기지. 대기업에서. 그쵸. 그래서 온갖 광고를 하고 별 지랄을 다 했는데 1위는 무조건 삼양라면이야. 못 뚫는 거야. 삼양라면 자리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 그때 그래서 그 유지파동. 안에 뭐 공업용 기름으로 했네 마네. 그때 농심도 하고 다 했어. 이때 기름으로. 근데 이 삼양만 졸래 붙여 잡아 팬 거야. 그게 나중에 이 확인된 건지 아닌지를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까지는 못하겠는데, 여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냄새가 나는데 농심을 안 먹습니다. 난 먹긴 하는데 네. 사천 짜파게티 맛있어. 이거는 좋아하는데. 개인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농심 안 먹고 오뚜기. 이때 잠깐 얘기하면 농심에서도 이제 공업용 기름을 썼단 말이야. 근데 딱 일 터지니까 그때 싹 바뀌었어. 농심만. 그러니까 뭐 미리 뭐 정보가 미리 정보가 있었다는 있으니. 뭐 냄새가 나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뉴라이트 들어와서 2013년 8월 30일 뉴라이트가 만든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해. 2013년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역사학자들이 살펴보고는 이런 소리를 했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걸로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본다면 무조건 빵점이다. 어떻게 이런 게 심의 통과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윤봉길 의사 사진은 빵개야. 근데 이승만 사진은 5장.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은 영웅으로 표현이 돼 있고, 제일 열받는 게 난 이거야. 명성황후 시에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써 있어. 이게 참 희한한 게 근현대사만 그래요. 나눠지는 게. 그 조선 시대까지는 거의 조선 후반 빼고 중반, 전반, 초반이랑 그 이전의 과거들은 대부분 동일하거든요. 근데 근현대사만 이렇게 갈리는 그래.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다 받아먹은 네, 거야. 일제 시대의 잔재를 저희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해방을 맞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걸 완전히
이걸 청산? 네, 청산을 못 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족같이 만들어놨어. 맞춤법 오류는 1000개 이상. 아니 명성황후 시해를 왜 일본 입장에서 생각하냐고 우리가. 아니 지네 집에 강도 들어가고 지 부모를 죽였는데 우리가 강도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그거를? 아 죽일 수 있구나 강도면. 아 그렇지.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이런 상황인데 일본 언론들이 또 힘을 실어줘. 뉴라이트에. 일본 언론사에서 지금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 시절을 좋아한다. 이딴 소리를 했어. 그래서 힘을 받은 뉴라이트 재단은 막 포럼 열고 이제 막 지랄을 해. 그리고 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꼭 승리로 끝마쳐야 합니다. 라는 소리를 했고 이렇게 뭐 하다 지금은 이제 폐지 수순 밟고 있지. 아니 그 당시에 그 책 만들었는데도 그 책이 채택된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많이 없었어. 네. 그냥 돈만 졸라 쓴 거야. 이게 44억인가 들었거든. 이거 하는데 근데 아까 응급헬기 부르는데 4억인데 그건 존내 뜸들이고. 저 뉴라이트 재단 이사였던 아까 안병직 그 일본에서 졸라 좋아해. 좋아하겠죠. 어떤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 일본에서 한국에서 매국노로 불리겠지만 안 교수는 이런 매도를 견뎌내며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사장이거든. 그 사람 불러놨고. 진실일까요 과연? 자 그럼 다른 얘기 일단 내가 하나 해볼게. 임진왜란 때 이야기야. 일본군이 이제 완전 승기를 잡고 있었어. 네. 임진왜란 때. 왜냐하면 일본에서 조총부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무기니까 우리 병사들이 막 사기가 바닥인 거야. 공포심에 막. 소리도 크고. 그냥 일본군은 공포의 대상이었어 이때. 그리고 그 조총부대의 중심엔 사야가라는 왜군 장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이름만 들어도 공포스러웠대. 조선군은. 사야가 장군. 그런데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우리 조선군의 기세가 등등하게 우리 조선군이 전세를 역전시켜 우리 조선군이. 그렇게 사기가 바닥을 쳤었는데. 초청이 들어왔구나. 왜냐하면 조선에는 김충선이라는 장군이 버티고 있었어. 이 김충선 장군이 부임해서 딱 회고록에 적힌 말이 있어. 조선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그나마 들고 있던 창과 검의 사용법도 미숙했다. 그리고는 아까 메르미 말대로 왜군들한테 뺏은 조총 있지. 그 조총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 조선군을. 그래서 조선군에도 조총부대가 탄생이 되는데 그리고는 만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충선 장군은 바로 일본의 조총부대 공포의 상징이었던 사야가 장군이었어. 와 반전인데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 사야가 장군이 일본의 유명한 가문 있지. 진짜 유명한 가문의 후계자였단 말이야.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사야가 장군의 아내와 자식들 있지. 그걸 볼모로 잡고 전쟁에 강제로 침투시킨 거야. 무조건. 무조건 너가 가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열심히 싸웠겠네요.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싸웠지. 싸우다가 자기 부하들이 조선의 모녀를 죽이는 모습을 본 거야. 거기서 이제 회의감을 느낀 거지. 이 명분 없는 싸움을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래서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 거야? 그래서 편지를 보내 조선군에다가 이 조선의 뭐 이런 문화와 이런 걸 존중한다. 조선으로 귀화하고 싶다. 해가지고 김충선 이름명 받고 귀화 후에 18개의 성을 되찾고 그 당시 바다엔 이순신, 육지엔 김충선 이런 말이 있었어. 근데 일본에선 이 사야가라는 인물이 조선에서 꾸며낸 조작극이라. 조작극이래. 원래 없던 사람이다 이거야 지네는. 근데 결국에는 실제 있었던 인물로 진실이 밝혀졌고 후손이 있을 거니까요. 일본에선 천하의 매국노로 여겨지면서 사야가 가문은 이제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하지만 대구 달성군 우롱리 마을에는 김충선 장군의 후손들이 한일 우호관이라고 있어. 그거 설립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되게 힘쓰고 있대. 후손들이. 그러면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김충선과
이완용은 각자의 나라에서 봤을 때 매국노인가? 이완용은 출세를 하기 위한 기회주의자였잖아. 네. 근데 김충선 장군은 이미 출세돼 있었어. 근데 정의를 위했던 거 아니야. 그쵸. 이완용이 정의를 위해서 그랬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무리 입장을 네. 좋게 본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생각이 많아졌어 이거 하면서. 오늘 한거수와 함께한 정의와 불의. 정의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불의는 양심만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한거수였습니다. 아, 멋있다. 사회과장은 멋있지. 또 하나 문제를 줄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알아? 알죠?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줘서 생긴 이름인데, 이 사마리아인법이 뭐냐면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는 법이야. 네. 예전에 미국 해변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뒤늦게 친구들이 와서 구조를 했는데 사망했어. 물에 빠진 사람은. 근데 바로 그 근처에 일광욕을 즐기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근데 구조 소리 듣고도 방관했어. 신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했지만 기각됐지. 우리나라에서는 택시기사가 이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어가지고 사고가 났단 말이야. 근데 뒤에 있던 승객들은 119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맞아요, 택시 맞아요. 잡아 타고 갔어. 맞아요. 택시 신고도 안 기사가 해주고. 쓰러졌는데 그냥 내려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제 도입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여론조사 했을 때 찬성이 53%, 반대가 39%. 39%나 돼? 반대가. 와. 너는 생겼으면 좋겠어? 이 법이? 이게 좀 말이 되게 많아. 왜 도덕성까지 니네가 법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 나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 요즘 갈수록 더 그렇잖아요. 요즘에 남의 일에 잘 참견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남의 일이면 상관없는데 위험한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이게 좋은 예가 그게 있지.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 유학 간 사람이 철로에 빠진 일본인 구하려다가 그거보다 얼마 전에 그 빌라에 원룸이었나요? 불이 났는데 자기는 혼자 먼저 발견하고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불이 난 거 보고 이제 원룸에 한 30가구가 있었나 봐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깨우고 결국에는 혼자 옥상 입구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게 발견돼가지고 결국은 죽은 분이 계시거든요. 너는 찬성이야? 그래서? 저는 제한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분이 혼자 나와가지고 아, 나 혼자 살았다라고 안독하고 그냥 말았으면 그 안에 있던 30명의 주민은 죽었겠죠. 네. 자고 있는 걸 일일이 밖에서 문 두드려 다 깨웠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봤다는 사람은 손이 이미 다 뒤어가지고 벌겋게 막 되어 있는 와중에도 그 사람이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너는? 강대래는? 저는 좀 반대로 보면은 왜냐면 오늘 사건 다뤘잖아요. 재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비슷하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요. 뭐 실제로 도와줬어. 근데 오히려 오히려 누명 써가지고. 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나도 반대 입장이긴 하거든. 왜? 함부로 나섰다가 아니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도덕적 문제야. 네. 그리고 자유야. 내가 도와주고 말고는 내 자유를 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왜 자유를 난 박탈당해야 되냐고. 그런 이걸 이- 안 도와주면 왜 내가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아야 돼?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즉 법으로 만들어지면 의무가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로- 그리고 또 애매해. 어디까지가 뭐 반경 어디까지이며 뭐 그런 것도 막 애매하고. 근데 이거 법이 생기면 좀 더 사회 갈등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심각하잖아요.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까 서로 외면하는 것도 있고. 그게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 진짜 나쁜 사람을 진짜 살려줘야 되나 말아야 아, 되나. 그 고민 있지. 네. 그 고민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한고수님 말대로 너무 강제성이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누굴 그런 생각이 죽이고 도망가던 사람이 되려 위험에 자기가, 예, 처했어.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그걸 그 피해자가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이 그걸 보고 살려줘야 되나? 그러니까 아직 좀 애매하고. 그 의사나 간호사는 그 선서하고 하잖아. 히포크라테스 선생. 근데 그거 법적으로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 그게 없잖아요. 아직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선서만 하는 거지. 네, 이 시점에서는 난 사회적 통합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무 빡빡해. 자본주의 사회도 그거잖아요. 능력 없으면 네가 돈을 못 버는 거는 너의 개인의 탓이지 시스템의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근데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한다고 보거든.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게 못 버는 게 죄야? 아니지. 근데 그걸로 인해서 너무 파급이 큰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계급을 조장하고 있잖아. 이런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이. 근데 법적으로 서로를 도우라는 거라도 생겨야지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좀 그러니까 나는 민주화에 좀 어긋나지.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 거지 나는. 도덕을 그 개인의 자유를 벌써 침해한다는 거는 민주화에서 좀 어긋나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체를 위한 개인이냐 개인을 위한 전체냐에 대한 그걸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으로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하길 바래. 그리고 정당을 선택했을 때 너는 어떤 정당을 선택할 거야 라는 문제라고 보거든. 근데 지금은 사회 통합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장치라도 있어서 조금 서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일정 부분 정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자기 몸살이다가 너무 안 더우니까 뭐 나조차도 그런데 뭐 피하게 되고. 그렇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개인이 어떤 의무가 생긴다면 약한 거라도 물론 못 본 척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에 옛날에 5건을 보면 5건 다 외면했다면 법이라도 생기면 3건이나 2건 정도는 내가 타의적으로라도 움직이게 된다는 거야. 나는 그런 차라리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강제성을 떠나서 내가 그런 일을 누군가를 도왔을 때 차라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나라에서 가산점 같은. 네, 그런 거를 차라리 주면 오히려 더 나서서 도우지 않을까 또 방법이 그것도 되겠다.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면 이게 좀 사례가 있어요? 사례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같은데? 뭐 독일, 프랑스, 아. 뭐 폴란드 이런 데서는 시행하고 있더라고. 근데 조금 통합의 의미로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접근 방법이 지금 필요한가 아닌가로 본다면 다른 시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모든 사회 문제가 정답이 없잖아. 그 시기에 필요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지. 사실 진보가 틀렸다, 보수가 틀렸다 이건 말할 수 답은 없는 없지. 거예요. 네. 그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진보가 필요할 때가 있고 보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 한고수님이 제안한 그런 법도 지금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주제가 깊어지네요. 우리와 어울리지 않게 너무 심각했다. 이런 적도 있어야죠 저희가. 네, 그래서 오늘 영화 재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먹먹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다른 안타까운 부분까지 이야기도 있고. 예, 좀 건드려봤는데 유익했다. 우리 좀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지 야, 그게 않아? 하지 마. 저희 EBS로 진출할까봐 야, EBS 지식 채널. 정문에도 못 가. 아니 후문이라도 잠깐 그래서 우리 견학이나 본래대로 한번 견학 괜찮다. 본래 주제로 돌아와서 네, 오늘 간단하게 내용이랑 별점 주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콘을 먹잖아 우리가 아이스크림. 콘을 먹는데 무슨 소리 할지 난 기대된다. 그 마지막 부분에 초콜릿이 있어야 되잖아. 이 네. 초콜릿이 없는 느낌이었어. 찝찝하다는 거군요. 그 찝찝한 영화를 게 아니라, 봤을 때 어, 핵심이 나는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끝장면 그렇게 끝날 줄 몰랐어. 딱 보고 이제 변호하는 줄 알고 네. 이제 자세히 잡고 딱 보려는데 끝난 거야. 맞아요. 뭔가 좀
속 시원한 이런 게 없더라고. 차라리 그 재판 장면이라도 그래, 좀 난 속 재판 장면이 시원하게 나올 줄 알았어. 딱 보여줬으면은 좀 통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리뷰가 많은데 아 그래? 카타르시스를 느껴야지만 좋은 영화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린 결말로 하는 게 메시지를 던지는 데서 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오히려 더 궁금해하고 찾아보게 돼요. 그 역할이지 않냐라는 사람도 있고 한구스님처럼 아 이게 뭐냐 난 좀 심파도 아니고 브로맨스도 아니고 카타르시스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초콜릿이 없는 콘이었어. 그렇군요. 한구스님. 근데 그 정우가 그 마을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쑥스러워가지고 이 부분에서 나 진짜 많이 웃었다니까. 연기 잘하죠. 자연스러운 연기. 네, 안도팔리오님. 저는 이거 극장에서 와이프랑 같이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 극장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이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원체 유명한 사건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동안 방송이 좀 많이 나왔던 사건이기도 했고 해서 봤는데 실제 피해자 입장에서 당한 당사자 입장의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건 개요만 저희가 접하지 이걸 진짜 겪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뭐 이런 거는 사실상 공감하지 못했었는데 그 영화 보면서 약간 그런 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답답하겠구나. 답답하지. 진짜 답답하지. 네. 아 어떻게 저거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만약에 나라면 나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아니면 그냥 죽었을까?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돌아오는 길에 와이프랑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사마리아인법을 잘 표현한 게 그 영화에서 그 다방 여자 있잖아. 내가 이 증인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 그렇네. 강대리는? 저는 뭐 보면서 눈물 조금 흘리고 왜냐면 이제 저도 항상 영화 볼 때마다 그렇잖아요. 울컥하더라. 네, 저희조차도 저런 상황이 되면은 도대체 어떤 결정을 했을까. 오히려 그렇게 아무 말 못하고 이제 교도소에 이제 끌려가긴 했지만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좀 더 영화 속 배우보다 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되게 행동 자체가. 그렇지. 그리고 약간 유쾌하게 그린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코믹을 가미를 해서 네. 그 최군도 당시 그 녹음 파일 있잖아요. 그 접견했을 때 당시 어머니하고 최군하고 접견했을 때 그 녹음 음성 파일 들어봤는데 울부짖는 목소리로 실제로? 예. 어머니 하는데 얘도 이제 완전 포기한 거예요. 최군도 포기하면서 욕이 약간 섞여 있긴 했어요. 근데 그 진짜 억울한 거 있잖아요. 실제 그거 있어? 는 제가 방송에서 보긴 했는데 실제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울부짖으면서 이 새끼들 나가면 뭐 다 진짜 가만 안 둘 거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소리 나오지 당연히. 아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천인가요? 아유 그럼요, 추천. 저는 이런 영화가 좀 많이 공감되기도 하니까 좀 유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 얘기 나온 것처럼 유익하기도 하고 좀 알아야 될 영화이기도 하고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자, 평점의 고수 메롱님. 한구스님은 그래서 추천이에요? 이거는 추천 안 할 수가 없어요. 안도팔님도 저 추천. 추천이에요? 네. 저는 영화적으로 보기에는 재미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적당히 잘 버무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경우에 되게 감정적으로 누르는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눈물을 강요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막 이게 막 과잉이 됐으면 오히려 보기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적절하게 뭐 브로맨스 코드도 좀 넣고 현실적인 느낌 그리고 정우 변호사가 점점 변해가는 그런 소설적인 그런 코드도 좀 넣고 해서 대중적으로 잘 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한강열 이병 사건도 영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맞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을 맞아요. 법한 네. 내용이라서. 블랙홀을 듣는 게 더 정확히 알지 않을까? 블랙홀은 별 5개. 강추. 블랙홀은 듣고 계신 분이 들을 테니까. 그리고 지인들에게 추천 좀.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워가는 날이었습니다. 네. 네, 유익했다 오늘도. 청취자 네. 포란느님이 보내주신 햄버거 세트 한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의미 있는 방송으로 기억되시길 바라면서 네. 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신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